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울어버린 딸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직접 파혼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딸이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본인이 직접 파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파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빠가 제 인생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감사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먼저 파혼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날 정말 부모님이 엄청 크게 싸우시기도 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저도 40대 중반이 되어서 물론 결혼은 했습니다. 아들 둘 낳고 남편까지 해서 지금은 남자 셋을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미혼이었고요. 저희 엄마는 제 나이를 달력에 크게 적어놓고는 볼 때마다 저에게 잔소리 하셨어요. 굳이 달력에다가 제 나이를 적어놓으신 이유가 예전에는 달력 숫자 범위 안에 제 나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갔잖아요. 원래는 달력 숫자 위에다가 딸들 나이를 체크해놓고 그 안에 보낸다고 생각하고 지내셨는데 첫째 딸이 그 범위를 넘어서 직접 적으셨대요. 항상 달력 맨 위에는 33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아주 빨간색으로 굵게 여러 번 덧칠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한숨이 나왔고요.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둘째는 29살에 갔고 막내는 당시 28살이었는데 한창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애인도 없었고요. 우리 집 자매들이 좀 청개구리 성격들이 있어서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다. 제 동생들도 그래서 결혼들을 서둘러 했고요. 무조건 첫째 먼저 치워버리고 둘째 보낼 거라고 첫째 가기 전에는 절대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지 다들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내 결혼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면서 이상하게도 집에서 제일 바빠진 사람은 막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제 방에 체중계를 들고 오더니 달아봐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올라가 달았는데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피부 미용에 아니 결혼은 막내가 하는데 제가 그 난리를 떨었습니다. 무조건 이쁘게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친척들에다가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라 이참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놓고 손자리를 구해봐야겠다고 이쁘게 하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체중을 달고 먹는 거 조절하고 우시장에 팔려가는 소처럼 그램수 체크하고 오직 풀만 먹이시더라고요. 딱 소처럼 살았습니다. 막내 결혼식 전날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막판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엄청 꾸미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내 결혼식 사진을 보면 누가 신부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화장을 하고 갔으니까요. 오죽하면 제 남편이 저에게 파혼이 아니라 그때 결혼한 거 아니냐고 완전 결혼식 사진이라고 농담처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인사하는 하객들마다 저에게 결혼했냐고 묻고 그럼 옆에서 엄마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저를 홍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 첫째가 제일 괜찮아서 시집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일 나중에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숨도 안 쉬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직장도 번듯해 얼굴도 이뻐. 게다가 요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같이 살면서 매일 놀란다고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결혼식 이후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주말에 3번 몰려서 볼 정도였습니다. 선자리가 늘어난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요. 거절을 못합니다. 이게 친인척이 해준 거는 딱 자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나가야 했고요. 제 평생에 만날 남자는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카페를 아직도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때 카페만 몇 군데를 갔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38살, 직장도 만나봤던 사람 중 제일 좋았고요. 심지어 외국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 프로필을 보자마자 눈빛이 싹 변하더니 저에게 옷 사입으라고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잡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옷까지 싹 빼입고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처음에 든 생각이 젓가락 같았어요. 팔뚝이 저보다 가늘어 보였습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중간이 없는지 너무 마르거나 너무 찌거나 말수도 너무 적거나 많거나 그럽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설자리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능숙해진 상황이라 젓가락 같은 남자를 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그 남자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외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광물 관련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엄청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정유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다시 외국 회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이든 정유회사든 그것보단 저보다 얇은 팔뚝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어찌나 다소곳한지 속삭이는 것 같았고요. 솔직히 엄청 마음에 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 시기에 만난 남자 중에서는 제일 괜찮긴 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노선인가 싶었고요. 그래서 몇 달을 더 만나봤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잡혔는데 곧바로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이 엄청 빨랐습니다. 그때가 10월이라 2달 지나면 또 해가 바뀌니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급할 수밖에 없긴 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더 심하셨고요.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야기만 나왔는데 며칠 뒤 그 남자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 동생들 결혼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완벽하십니다. 혼수, 예단, 신혼집 어느 하나 빼먹지 않으시고 아주 살뜰하게 한몫 챙기려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니 미쳤냐고 그런데 뭐하러 시집 가냐고 했는데 엄마는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만한 신랑감이 없다고 박사사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늘 다른 동생들 때처럼 말없이 듣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정말 2시간 내내 자기 아들 자랑만 하시더군요. 예비 신랑의 탄생 설화 및 일대기를 들었네요. 직업이나 조건은 참 좋아 보이긴 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좋은 대학 나온 거 맞고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꾹 참고 버티면 나중에 임원급까지도 충분하니까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지금 버티라고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전 싫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그게 늘 밤늦은 시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걸 다 읽고 나서 짜증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날이 귤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집에 잠깐 오라고 하셨거든요. 밤 8시가 다 되어갔는데 저는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아빠가 같이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어차피 나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끝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어차피 가는 길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근처에서 내렸고 아버지도 곧바로 가셨습니다. 아빠랑 함께 있을 때 최대한 밝은 척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다시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대뜸 시골리고 바로 외국 가서 지내야겠다고 아들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예비 시어머니와 의논하는 게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들을수록 황당하더군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시골리고 나서 바로 나가라고. 그래서 신혼집도 한국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원래 외국에 나가 지내는 걸 더 좋아하지 않냐고 저보고 참 복도 많다고 하시며 계속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는 터전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 근처로 옮기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귤이 예비시댁에서 처음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뭐 대접받고 그런 기대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딸랑 귤 3개를 가져다 주시는 건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3개를 가져다 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개수가 3개라서 그럽니다. 한 손으로 귤 3개 집어다가 저에게 주셨거든요. 귤 3개가 제 앞에 툭 떨어지자 그냥 그 모습이 제 미래 같았습니다. 그 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저에게 계속 신혼집 이야기를 하시며 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귤만 쳐다봤고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럼 일단 그렇게 알고 착오 없이 준비하라고 하고는 가서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고민거리만 잔뜩 들고 예비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집에 못 가겠어서 시댁 근처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TV 주인공들이 고민거리 있으면 혼자 앉아있고 그러던데 그냥 설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니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어디 카페에 가자니 선볼 때 카페는 지겹게 다녀서 거긴 또 가기 싫고 놀이터가 딱 적당했어요. 한 30분 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1시간 가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날 춥다. 어여 집에 가자. 라고 들렸고 뒤돌아보니 아빠가 제 뒤에 계셨습니다. 아빠가 입고 있던 잠바도 저에게 덮어주셨어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저는 아까 아빠가 저 태워다 주고 바로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가시고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빠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저에게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넌 좀 늦게 결혼하면 안 되냐? 너까지 시집가면 집이 너무 휑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옆에서 어깨만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가 저보고 앞장서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하겠다고 그게 아빠가 할 일이라고 하시더니 시댁 호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지 2시간 만에 다시 갔어요.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부어서 제가 봐도 아주 흉했거든요. 아빠도 제 모습을 보더니 넌 그냥 1층에 있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별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네요.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엄청 차분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착해서 보니 예비신랑 멱살을 잡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달려가 말렸어요. 젓가락 같은 예비신랑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휘청 하더니 과장 조금 더 못해서 그때 거의 날아갈 것 같았고요. 아빠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우리 귀한 딸을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냐고, 내가 이런 취급받으라고 그동안 곱게 키운 줄 아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딸 셋 중에 가장 사랑을 오래 받고 자란 딸인데 여기서 이딴 취급받고 지내는 줄 몰랐다고, 본인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니냐고, 이민은 또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니 아마 그때 이민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나 봐요. 누가 우리 딸 외국 살게 허락했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는 파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대신 파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집에 오면서도 계속 화가 나셨더라고요. 대학을 광물 어쩌고 다녀서 힘 좀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무슨 남자가 저리 젓가락 같냐고 하시며 남자 구실 못할 놈이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가 거실에 꼿꼿이 선 채로 아빠랑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거기서 그날 2차전을 했습니다.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엄마의 모든 한풀이를 아빠가 다 막아주셨어요. 정말 온몸으로 막았다고 느낄 정도로 대단했어요. 아빠를 막 꼬집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결혼을 왜 가서 뒤엎냐고, 동네 창피해서 어찌 사냐고 소리를 치시더니 갑자기 빨간색 펜을 들고 달력으로 가셨어요. 달력에 써놓은 33이라는 숫자를 쓱 그어버리고 거기에 34라고 다시 적으시더군요. 어차피 올해 안에 시집은 글렀으니 미리 바꾸고 적응한다고 이번에 써놓은 34 숫자는 어찌나 크게 쓰셨는지 현관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그 달력을 찢어버리셨어요.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고 죽을 때까지 품고 산다고, 그렇게 시집 노래를 부를 거면 임자나 새로 시집 가라고 내가 놔주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니 달력을 돌돌 말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셨네요. 엄마는 엄청 화를 내시며 그럼 둘이 평생 지내라고 앞으로 선자리는 절대 안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어떤 말도 안 하시고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네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속상했습니다. 동생들은 저에게 잘했다고, 결혼 급하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본 적 없다면서 위로해줬고요. 저도 파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혼 이야기는 못 꺼내게 하셨어요. 꺼내는 순간 아빠가 엄청 화내셨습니다. 다 쫓아내버린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저희 자매들이 청개구리가 맞는 것 같아요. 파혼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아빠가 정말 어이없어 하셨네요. 파혼하고 나서 솔직히 결혼은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쳐가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파혼 후 한 달 뒤쯤에 막내 동생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절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괜찮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바닥 한번 찍고 온 상황이라 더는 몸살릴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연결된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제가 막내 결혼식 때 과하게 꾸몄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연락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이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파혼 후 남자를 다시 만나게 돼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파혼해서 힘들긴 해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저도 파혼하고 나서 젓가락 같은 남자 버리고 절구통 같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딸이 그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아버님도 그 모습 보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딸 부담 안 되게 본인이 직접 파혼 이야기를 꺼낸 모습까지 정말 따뜻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